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할 거는 이제 여기 초록색으로 된 부분인데, 일단 음성 관련된 건 오늘 못 할 것 같고, 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몇 개가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가볍게 할 수 있는 걸 조금 두 개 정도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것. 손과 관련된, 오늘 이제 손하고 얼굴과 관련된 두 가지를 이제 할 텐데, 먼저 손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강아지 산책이라는 걸 해봤는데, 비슷하게 또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하나를 이제 추가를 했어요. 자, 일단은 손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확장 기능 추가를 하시고요. 요거 실행하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치한 프로그램에서 로봇 코딩, 실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로봇을 연결을 하시고, 그리고 스크래치 선택하시고, 단일 로봇에서 보급, 선택하신 다음 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확장 기능 추가하는 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이 중에 이제 손찾기를 클릭을 하시고, 뭐, 고양이는 이제 숨기고요. 클릭해서 안 보이게 하고. 자, 여기서 일단은 한번 봅시다. 이 블록들을 볼 텐데, 일단은 이거는 뭐 지난번에 잠깐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손을 찾아준다 라는 거고, 이건 뭐 나중에 해보셔도 되고 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블록들을 오늘 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모델을 불러오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랬었나요? 뭐 손을 찾고 얼굴을 찾고 뭐 물체를 인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반드시 모델이 있어야만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 이제 사용하는 대부분의 방법들이 이제 모델 기반으로 가고 있어서 일단은 모델이 있고요. 그 모델을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로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찾는데 뭐 연속으로 계속 찾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만 지금 한번 뭐 블록이 수행될 때 한 번만 이제 찾도록 할 수 있겠죠. 뭐 어떻게 할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당장 지금 찾는 게 있고 1초 후, 2초, 3초 후, 4초, 5초 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해볼 텐데 카운트다운 그 시간을 줘가지고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손이 한 손, 양손, 뭐 손에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한 손만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양손을 대상으로 할 건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고요. 기본 값은 지금 한 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블록을 실행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한 손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요. 일단 아까 이제 여기 모델 기반이니까 모델을 불러온다 그랬죠. 여기서 모델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많이 들어본 뭐 딥러닝 뉴럴넷, 딥 뉴럴 네트워크도 모델이 될 수가 있고 또 뭐 다른 모델도 존재할 수 있겠죠. 어쨌든 모델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 루프를 이렇게 돌면서 루프를 돌면서 영상을 카메라에서 한 장을 얻은 다음에 영상 처리를 하고 예를 들면 손을 찾고 그다음 그 결과를 활용을 하고 사용해서 뭔가를 하겠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영상을 얻고
또 영상 처리하고 또 결과를 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루프를 돌아가는 요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방식인데 요걸 그대로 블록으로 구현을 해보면 일단은 아까 이제 모델 블록이 있었죠. 그리고 루프를 무한 루프를 지금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얻어서 손을 찾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여기 손을 지금 한번 찾기, 손 찾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찾은 걸 가지고 뭔가를 하겠죠. 뭔가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이런 형태. 손 모델을 불러오고 루프를 돌면서 손을 찾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또 돌아가서 손 찾고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런 블록도 있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 왼쪽에 있는 이런 형태가 좀 더 이제 뭐라 그럴까? 정상적인 방식.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 차이는 이거죠. 루프 안에서 찾고 이용하고 또 루프 안에서 또 찾고 이용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요거는 손을 찾도록 이제 시켜놓고 그럼 손을 계속 찾고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루프를 돌면서 그냥 계속 사용만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 왼쪽에 있는 요 구조가 좀 더 일반적인 구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거는 요 블락 하나는 요거와 똑같은 거예요. 계속 돌면서 손을 계속 찾고 있는 거죠. 요거와 똑같은 건데 그러면 요 블락에서 이렇게 루프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루프가 또 돌고 두 개의 루프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손을 계속 찾고 있는데 이게 요 수행하는 속도가 빠르면 여기 시간이 별로 안 걸리면 별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얘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찾는데. 그럼 여기 이제 지나가는데 뭐 1초씩 걸린다고 칩시다. 얘가 막 돌면서 이 손을 찾았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도대체 싱크가 안 맞을 수가 있겠죠. 도대체 언제 찾은 걸 말하는 거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엔트리도 그렇고 보면 이제 혼자 손을 찾게 만들어 놓고 요건 따로 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근데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확실하잖아요. 찾았고 바로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틀릴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블록들은 이제 다 데이터와 관련된 블록들인데 손이 두 개니까 왼쪽, 오른쪽 손의 손바닥. 손바닥은 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여기에요. 요거의 중심의 XY 좌표. 손목은 여기 요 점, 요 빨간 점. 요 빨간 점이 이제 손목이에요. 그거의 XY 좌표.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왼쪽 오른쪽은 카메라 영상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이 아니고. 왜냐하면 좌우로 카메라가 반전될 수가 있어서 그럼 헷갈리니까. 그래서 영상 기준으로 왼쪽 영상에서 왼쪽에 있으면 왼쪽이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좌표계는 그 스크래치의 좌표계를 그대로 사용한다. 중앙이 이제 원점이고 마이너스 240에서 플러스 240까지. Y축은 마이너스 180부터 플러스 180까지. 이게 이제 스크래치 좌표겠죠.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XY 좌표가.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왼쪽 오른쪽 손 엄지부터 시작해서 5개 손가락의 끝 요 빨간 점 있죠? 하고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요거는 손목이고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다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죠? 그 빨간 점이 XY 좌표.
그 다음에 요 전체를 사각형으로 이제 둘렀을 때, 요게 손바닥이고 요게 손 전체죠. 그거에 x좌표 최소값, 최대값, y좌표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폭하고 높이, 그리고 넓이. 넓이는 폭 곱하기 높이죠. 그 다음에 거리. 이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요 손바닥 사이의 거리. 거리다 요 빨간 줄로 표시된 게 이제 거리고요. 요 길이가 직선거리. 그리고 가로거리, 세로거리라는 거는 요거의 가로 방향 성분, 세로 방향 성분인데 요 가로 방향의 요 거리, 요 세로 방향의 거리. 방향은 요 각도, 그 지평선 뭐라 그러죠? X축, 가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 각도, 요 기울어진 각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 똑같은 건데, 요거는 이제 손, 목, 뭐 손바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요 하나는 하나의 손과 그리고 요 손가락 요 점들, 손가락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손가락과 손가락 간의 관계도 있겠죠? 손가락과 손가락 간의 관계. 이거는 이제 블럭이 요 드랍다운을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선을 찾았을 때 선을 찾았는가? 결과라는 건 뭐냐면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되고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요 그림,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보일 거냐 감출 거냐. 기본값은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의 특징은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럼 운전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뭘 하려고 하냐면 화면에서 이렇게 가상의 이제 자동차 핸들이 있다고 치고요. 가상의 핸들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왼손하고 오른손 손이 있겠죠. 거기에 요 각도, 요 기울어진 각도를 측정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왼쪽 손바닥에서 오른쪽 손바닥까지의 요 방향, 요 각도를 그랬죠. 수평선에서의 요 각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왼손이 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각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러스 각도, 마이너스 각도.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면 각도가 0도일 거고요. 자, 그렇게 되는 요걸 이제 이용을 해보자 하는 거죠. 요 각도를. 그래서 일단 비디오를 켜고 손 모델을 불러왔고요. 찾는 데서는 양손을 다 해야 되니까 양손으로 했고요. 계속 반복하면서 손을 찾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걸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요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다시 얘기하면 클릭했을 때 비디오 켜고요. 손 모델 불러오고 찾는 대상을 양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 3초. 그게 사람이 이렇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3초 정도 카운트다운이 이제 3, 2, 1 이렇게 될 거예요. 끝나면 이제 계속 돌면서 손을 찾고 손을 찾았으면 뭔가를 하고 손을 못 찾았으면 그냥 정지. 이건 뭐냐면 화면에서 카메라에 손이 안 보이게 이렇게 안 보이게 하면 이제 정지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요 안에를 이제 채워 넣으면 되는데 손을 찾았을 때 그 각도를 이용해서 핸들을 자동차의 방향을 조정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자동차 바퀴에 왼쪽 바퀴 속도, 오른쪽 바퀴 속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30, 30으로 하면 똑같은 속도로 앞으로 가니까 이제 앞으로 가겠죠. 이렇게 주행 속도에 맞춰서 앞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요걸 각도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여기 플러스 각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죠? 자동차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쪽 바퀴 속도는 높이고 왼쪽 바퀴 속도는 낮추면 자동차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요게 이제 플러스 값이니까 오른쪽 바퀴에는 각도 값을 더하고 왼쪽 바퀴에는 각도 값을 빼면 되겠죠. 그런데 요 각도 값이 보면 대충 이렇게 해보니 제가 해보니까 한 40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퀴가 30인데 40을 뭐 빼버리면 이상하니까 여기 적당히 어떤 값을 곱하기 알파를 곱해서 한 뭐 0.5 정도 곱하면 되겠죠.
이게 한 40도 정도 되니까. 그건 뭐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곱하는 값은.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알파 값을 곱한다. 그럼 여기 다죠. 그래서 이 블록으로 보면 아까 그 각도, 왼쪽 손바닥에서 오른쪽 손바닥까지의 요 방향, 여기 각도라 그랬죠. 각도. 그거에다가 곱하기 저는 0.5를 했어요. 알파 값을. 0.5를 곱했어요. 그리고 30에서 빼고 30에서 더하면 되겠죠. 그걸 진행 속도에서, 진행 속도가 지금 30이라 그러면, 빼고 더하고. 요게 이제 뺀 게 왼쪽 바퀴 속도고, 더한 게 오른쪽 바퀴 속도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다 조립을 해보면, 가로로 길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잖아요.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요 손을 가지고 자동차가 이제 30의 속도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상의 핸들을 자동차 핸들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햄스터든 뭐든 로봇을 우리가 조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예제 파일로 제가 이제 강의 자료하고 같이 강의 자료 다운받으셨죠? 거기에 요 예제 파일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그래서 손으로 운전하기 1번 파일을 읽어와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돼요.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실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손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많은데 다른 거는 사실 제가 굳이 뭐 안 만들어도 다들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로봇과 관련된 어떤 그 콘텐츠를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강아지 산책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오늘은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사실 뭐 인공지능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있는 기능. 물론 손을 찾는 게 이제 어떤 미리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미리 학습된 거고 뭐 그냥 일종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공되는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는 거니까 뭐 재미는 있을 텐데 사실 뭐 모르겠어요. 이런 걸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한번 체험 이라는 관점에서 뭐 해보면 재밌을 수도 있겠죠. 자, 요거는 조금 다른 건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해보시고요. 2번인데, 뭐냐 하면, 아까 이제 이렇게 핸들을 꺾었잖아요. 이제 속도도 좀 바꾸고 싶어서, 그래서 요 양손의 거리가 가까우면 속도가 줄어들고, 거리가 멀면 속도가 빨라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요 두 번째 건 아까 앞에 생각과 똑같고요. 좀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변수를 따로 뒀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 속도를 요 왼쪽 손바닥하고 오른쪽 손바닥 사이의 거리, 그래서 거리를 가지고 속도를 하는데 그냥 거리 그대로 하면 얘가 실제로 거리를 재보면 한뭐 300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55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손을 완전히 이렇게 붙였을 때 거리가 한 20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빼기 20을 한 거예요. 나중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냥 이제 재미삼아 해본 거고,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할 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단계를 거쳐서 여러 단계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많이 해보신 거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티처 머신으로 손의 모양을 한번 인식을 해보자. 요거 이미지 자체를 갖고 하는 거죠,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는 CNN을 사용할 텐데 어쨌든 뭐 그런 걸 확인들 잘 모르더라도 어쨌든 티차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해보자.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사용하는 티차일 머신은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인데 제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하여튼 뭐 곧
오프라인 버전으로 추가를 할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온라인 버전으로 해봅시다. 온라인 버전으로 확장 기능 추가 버튼을 누르고 티처 머신 요 온라인 버전이에요. 누르고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티처 머신은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따로 들 텐데 웹브라우저하고 이거하고는 이제 프로그램 달라서 카메라 USB 카메라 같은 경우 양쪽에서 동시에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을 여기서 수집을 하고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할 텐데요. 일단은 좀 블록을 한번 봅시다. 뭐 다 똑같아요, 사실. 모델 불러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 아까 아페스트를 한번 분류하는 게 있고 연속으로 계속 분류하는 게 있고요. 비슷하죠? 그리고 분류 결과 지금 여기서는 모델을 여러 개 불러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제가. 이게 모델 0번은 어디서 불러오고 모델 1번은 어디서 불러오고 뭐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 예를 들면 음식을 분류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배달 로봇이라고 치고 음식을 분류하는 게 있고 신호등을 분류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하나의 모델로 분류하는 거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호를 분류하는 모델을 했고 모델 따로 만들고 음식을 분류하는 모델 따로 만들어가지고 모델을 두 개를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모델 0번은 어디서 불러오고 모델 1번은 어디서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모델 0번의 분류 결과가 있고 모델 1번의 분류 결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분류 결과는 모델을 로드하면 왜냐하면 모델에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 모르니까 모델을 불러와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러오고 나면 여기에 드랍다운에 이렇게 모델 0번은 클래스가 가위바위보가 있고 모델 1번은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은 기본값은 이제 숨기기인데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보이게 하면 이렇게 되고 요 정사각형 표시가 되는데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티처블 머신 같은 경우에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사용하거든요. 그 어느 부분을 잘라서 사용하는지 이제 표시를 해주려고 한 거고요. 요 정사각형을 가운데 기본값은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 정사각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치우쳐서 정사각형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적당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영상 수집을 해봅시다. 제가 예제 파일에 제가 수집해 놓은 영상을 다 올려놨는데 그걸로 하셔도 돼요. 나중에 영상 수집 따로 안 하시고 그걸로 하셔도 되고 근데 뭐 제 손 모양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직접 해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저장할 폴더를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원래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 있었는데 이렇게 활성화 되고요. 요거는 보통 이제 뭐 클릭할 때마다 한 장씩 이미지 한 장씩 저장이 돼. 아까 요 폴더에 한 장씩 저장이 되고 누르고 있으면 계속 누르고 있으면 0.1초에 한 장씩 촬영이 돼요. 뭐 이렇게 저장을 하셔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여기 톱니바퀴 모양 요거 설정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바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 번 누르면 또 이렇게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건 뭐냐면 몇 초 간격으로 몇 개를 저장할 거냐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요게 필요한 이유는 이제 녹화 시작 버튼 누르면 이제 여기 안 나오네. 여기 카운트다운이 지금은 무조건 3부터 시작하는데 3, 2, 1 해서 이제 준비할 시간을 좀 줘요. 그러고 나서 3, 2, 1 카운트다운 끝나면 이제 요 0.1초 간격으로 20장을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요걸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손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 손을 이렇게 뭔가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3, 2, 1 카운트다운 하는 동안에 이렇게 위치를 잡고 그다음에 촬영을 쭉 하면 되겠죠. 그렇게 여기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가위바위보 세 가지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주로 손을 저장할 때 이렇게 조금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그렇게 미리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이미지가 있죠.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티처링 머신을 연 다음에 그럼 웹 브라우저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클래스 1을 가이로 바꾸고 지금 카메라는 업로드를 누르고 파일 요 버튼 눌러서 아까 가이에 저장한 걸 통째로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이 됐죠. 그래서 열기. 그다음에 이렇게 쭉 들어갔죠. 클래스 2 바이로 바꾸고 또 업로드해서 이렇게 바이 모양을 컨트롤 A 전체 선택해서 열기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3 요 보죠. 보로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인 모델 하면 이제 되겠죠. 학습이 쭉 진행이 됐다. 그럼 끝나면 이제 익스포트 모델을 클릭을 한 다음에 뭐 티처 머신 많이 써보신 분들은 뭐 아는 거죠. 익스포트 모델을 하시고 그다음 업로드 마이 모델 그럼 서버로 올라가고 그 링크가 이렇게 뜰 거예요. 링크가 뜨면 카피. 여기 클릭하면 카피드라고 바뀌어요. 카피가 됐다라고. 그럼 카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요 링크를 그 다음에 아까 그 모델 불러오는데 여기다 페이스트 컨트롤 V 해서 페이스트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짜도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결과가 뭔지만 확인할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디오 켜고 모델 불러왔죠. 계속 반복하면서 분류를 하고 지금 현재 영상에 이미지를 갖고 분류를 하고 모델 0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고양이가 말한다. 이렇게 짜는 게 뭐 더 간단한데 요렇게 요 부분을 요렇게 한 이유 뒤에서 요 부분을 좀 바꾸려고 지금 세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여기 가위바위보 1번 1번 파일인데 불러와서 해보시면 되고요. 그럼 화면에다가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결과가 표시가 되겠죠. 그것도 해보시고 사실 뒤에도 다 똑같은 건데 사실 설명만 드리고 일단 각자 해보시는 걸로 할게요. 뒤에 것도 사실 다 똑같은 건데 일단은 요거 하다 보면 요게 이제 뭔가 결과가 나는 분명히 뭐 바이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뭐 바이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애매하게. 그러면 이제 이게 보인지 바이인지 뭐 얘가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엉뚱한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요걸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요거 확률이라고 봅시다. 가위 1 확률.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아까 이렇게 했는데 얘가 뭐라고 왜냐하면 이제 분류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3개가 있었잖아요. 가위바위보 3개가 있었는데 무조건 셋 중에 하나를 대표해야 돼요. 음. 내가 이제 가위바위보도 아닌 뭐 이렇게 했다 손가락을 이렇게 했더라 하더라도 가위바위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걸 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이 가위의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 확률값을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에만 우리가 손을 인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하죠. 0.8 확률이 이제 0에서 1까지니까 0.8보다 크면 실제로 이제 인식을 했다고 하자. 그래서 모델 분류 결과가 가위인데 가위이긴 하지만 그 가위의 확률이 굉장히 낮을 수가 있으니까 가위 확률이 0.8보다 크면 가위라고 말하자. 바이인데 바이의 확률이 0.8보다 크면 바이라고 하자.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의미, 여기까지는 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하다 보니까 좀 저는 제가 사실 굉장히 게으르는 사람이라 귀찮더라고요. 자꾸 하니까. 그래서 요런 블록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요건 뭐냐면 일단은 요거 인식을 할 때, 분류를 할 때 요걸 한꺼번에 이제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분류 조건을 확률이 0.5보다 크면 인식이 된 걸로 하자. 분류가 된 걸로 하자. 그렇게 미리 세팅을 해버리면 뒤에서 요걸 없어도 되는 거죠. 이걸 다 없애버려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위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일단 가위이면서 확률이 0.8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요 밑 앞에서 세팅을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저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제가 블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왼쪽 거하고 오른쪽 것은 같은 거다. 두 개가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 신뢰도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제가 자꾸 대답을 회피해서 하는데, 그냥 내용이 좀 쉽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요즘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 막 쏟아져 있어가지고,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뭐 로봇을 움직여 본 거고요. 이렇게 짜도 되고 뭐 이렇게 짜도 됩니다. 여기서는 루프를 돌면서 분류를 하고 가위바위보에 따라서 이렇게 로봇을 움직였는데 여기는 연속으로 분류하기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요 이벤트 블록을 이용해서 가위인 경우에는 이렇게 바위인 경우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여러 가지로 한번 작성을 해본 거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신뢰도. 지금 영어로 적어놨는데 좀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하려고 한글로 안 하고 영어로 적어놨어요. 자, 여기서 신뢰도, 영어로는 이제 컨피던스라고 하는데 이 블록들이 그 외국에서 만든 블록들 이렇게 보면 여기 컨피던스라고 나올 거예요. 컨피던스인데 여기 이제 프리딕션 컨피던스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예측한 요 레이블 그러니까 어떤 그 가위라고 했다. 그 가위 관련된 그 확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제가 한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위 1 확률, 바위 1 확률. 이게 이제 컨피던스인데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확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운 그 이상적인 뭐 확률 분포 어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얘기하는 그 확률은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론적인 그런 확률은 아니고 여기 뭐 추정치라고 돼 있긴 한데 뭐 추정치라기보다는 뭐 추정치라기보다는 확률이라고 우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확률이라고 우기는 건데 어쨌든 확률이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할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만 이제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손모양이 들어왔다. 그럼 여기 가위 1 확률, 바위 1 확률, 보 1 확률이 있겠죠. 확률이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전체라고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벤트가 이제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이 전체를 다 합하면 확률이니까 1이 돼야 되는 거죠. 1. 다 더하면 1이죠. 요걸 이제 컨피던스라 그러고요. 여기 보통 이제 여기 분류 우리가 그 머신러닝에서 컨피던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신뢰도. 자, 요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신뢰 구간이라는 거 배웠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다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이게 신뢰 구간 뭐 예를 들면 신뢰 구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만약에 나의 키가 이제 170cm인데 뭐 그게 정확하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자로 대충 쟀을 텐데 그러니까 뭐 170 근처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측정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그걸 확률 분포를 이렇게 쭉 표시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그 신뢰 구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170인데 뭐 대충 169에서 171 사이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게 이제 95% 예를 들면 95% 확률 이렇게 얘기하죠. 95% 확률로 뭐 예를 들면 169에서 171 사이에 키가 169에서 171 사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측정했는데 키를 측정했는데 그게 169에서 171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뭐 그런 의미예요. 이제 어쨌든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신뢰 구간이라는 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하고 여기 같은 그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컨피던스고 주로 이제 두 개를 구분을 하자면 요거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 보통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분류하는 문제에서 가위냐 바위냐 뭐냐 얘는 이제 연속적인 데이터 키 같은 거 키는 뭐 연속적인 값이잖아요.
리그레이션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회귀 분석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는 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신뢰도라는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라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냥 확률이라고 뭐 정확하게 확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확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학생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가위 1 확률, 바위 1 확률. 가위의 신뢰도, 바위의 신뢰도라고 하면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가위 1 확률, 바위 1 확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뉴럴넷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요 끝에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은 요까지 들어왔을 때 웨이트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계산해서 뭔가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계산된 게 세 개의 값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Z1, 2, 3라고 합시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치예요. 익스포넨셜 Z. 익스포넨셜 치한 값이 세 개가 있겠죠. 그걸 다 더해요. 세 개를 다 더한 것분에 자기 거. 세 개를 다 더한 것분에 자기 거. 요걸 이제 소프트 믹스라 그러는데 그렇게 계산한 값이 요 값이에요. 요 컨피던스 값. 그래서 당연히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전체 합분의 자기 거니까 그 세 개를 다 더하면 1이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래서 합하면 1이 되고 여기에 마치 확률 값처럼 보이니까 이제 확률인 것처럼 우겨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계산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컨피던스 값이라고 그러고 마치 확률인 것처럼 사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았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거 봐요. 여기 정확도라고 돼 있죠? 그리고 저는 이게 예전에 이제 그 엔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정확도로 바꾼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얘기를 해줬는데 다 똑같이 틀리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뭔가를 보고 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 여기서 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머신러닝 포키즈인데 이게 생길 때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 정확도라고 적혀 있어서 다 이걸 따라한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확도라는 건 뭐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로는 accuracy라고 그래요. 컨피던스가 아니고 여기도 그 머신러닝 퀴즈도 보면 한글로 보면 정확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바꿔서 보면 이게 컨피던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컨피던스는 신뢰도고요. 정확도라는 건 accuracy인데 accuracy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가위의 확률, 바위의 확률, 보위의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학습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거예요. 모델 자체를.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샘플을 뭐 100개, 이미지 100장을 집어넣고 그럼 결과가 쭉쭉쭉 나오겠죠? 뭐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맞춘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얘는 가위인데 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전체 개수, 전체 샘플 분의 맞춘 개수 3개, 5분의 3, 0.6. 요게 정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는 이런 의미가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죠. 이게 이제 정확도라는 건데 그래서 잘못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도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신뢰도라고 하고 신뢰도라는 단어가 어려우면 그냥 확률이라고 하세요. 자, 요거 이제 제가 굳이 어려운 내용이지만 굳이 이제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손모양 인식 이번에 언플러그드로 한번 해보자. 여기서 언플러그드는 사실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가위바위보를 제가 이미지를 어디서 잘 구해왔는데 이거 무료로 사용하셔도 돼요. 누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하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딴 게 아니고요. 열심히 관찰해서 그럼 요 가위하고 바위하고 볼을 구분을 하려면 뭘 가지고 구분할 거냐? 그럼 학생들이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을 하겠죠. 뭐 손가락이 얘는 뭐 펼쳐졌고요. 검지 손가락을 폈고요. 얘는 구부렸네요.
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요. 학생들을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냐면 어떤 거라도 상관은 없지만 측정 가능한 측정이 가능한 걸로 대답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측정이 가능해야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했다는 게 도대체 뭐냐? 구분했다는 거는 측정 가능한 게 아니죠. 각도를 잰다 그러면 이제 그건 측정 가능한 거죠. 아니면 뭐 손가락의 길이를 측정한다. 그러면 그것도 측정이 가능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가 돼도 상관은 없지만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를 학생들이 이제 찾아내도록 하는 게 주 목표예요. 여기서는. 여기 세 가지 손 모양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그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얻기 위해서 요걸 모양을 잘 보고 뭐가 다른지를 보고 측정 가능한 게 뭔지 그걸 찾아내는 것. 그게 이제 목표예요. 그런 활동을 좀 하고요. 어쨌든 이제 요걸 갖다 그 측정 가능한 걸 가지고 어떤 거기로부터 세 가지 손 모양 구분하기 위한 규칙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요건 옛날에 제가 했던 거니까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확장 기능에서 손잡기를 찾고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고양이를 이렇게 보이면 여기 이제 이게 보이는 게 뭐냐면 뭘 출력한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인가? 그럴 거예요. 요 길이 이렇게. 그러면 손 모양이 1번이에요. 요 파일인데 비디오를 켜고 손모델 불러오고 요프를 돌면서 손을 찾았으면 오른쪽 손목에서 여기가 손목이죠. 오른쪽 검지손가락 끝까지의 거리 요 길이죠. 빨간색 요 선의 길이 요게 거리죠. 요게 213.46이 나왔어요. 요 불러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손가락 구부렸어요. 이번에는 구부리니까 요 손가락 여기 사이의 거리가 58.73이 나왔다. 그래서 두 개를 놓고 보면 얘는 여기서 요 손가락을 검지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검지 손가락을 펼쳤을 때하고 구부렸을 때하고 보면 길이가 달라진다. 여기는 213.46, 여기는 58.73. 그러면 요 두 개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100, 숫자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손가락을 폈다. 100보다 작으면 손가락을 구부렸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자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 길이는 손이 카메라에 가까이 있으면 더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손이 카메라에서 멀면 조그맣게 나오겠죠. 여기 숫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숫자 100을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여기 손이 작아지면 손을 이제 카메라에서 멀리해서 손이 작아지면 요 길이도 작아지니까 100보다 작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값을 비교할 만한 대상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대충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여기 접히는 부분 손가락에서 두 번째 마디까지의 거리를 또 측정을 해서 그러면 여기 폈을 때는 요 빨간색이 주황색보다 더 길고요. 꼬부리면 빨간색이 더 짧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걸 값으로 하면 비교 대상을 가지고 하면 좀 더 이제 손가락이 작아지면 둘 다 작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 자, 그래서 비교 대상 손목에서 오른쪽 검지손가락 끝까지의 거리가 손목에서 둘째 마디까지 거리보다 크면 그럼 편 거죠. 폈어요. 아니면 구부렸어요. 여기에 이제 손 모양이 2번이에요. 2번 파일.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여기 화면에다 손가락을 두고 이렇게 검지손가락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뭐 전체를 다 구부려도 되죠. 구부렸다 폈다 폈다 하시면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폈어요, 구부렸어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직접 해봐야지 재밌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걸 해보시고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뭐 바꿔본 거예요. 요건 뭐 사실 3번인데 그냥 손가락 펴면 앞으로 가고 손가락 구부리면 정지하고 간단하게 재미 삼아서.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한번 구분해 보자. 사실 이제 뭐 이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이거 빼고 할 수도 있는데 가위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아까 앞에서 뭐 했죠? 우리가 그 언플러그드로 한 게 뭐였죠? 요 손가락, 손 모양을 구분하기 위한 가위바위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할 거냐 그런 걸 이제 고민을 좀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어떤 걸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여기서 손목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손가락을 폈다 구부렸다를 이제 한 거죠. 그걸 5개의 손가락에 대해서 다 해볼 수가 있는데 음, 그러면 너무 이제 프로그램이 길어지니까 또 이제 열심히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해봤더니만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관찰을 해봤더니만 다른 모든 5개 손가락 다 할 필요 없고 검지랑 그 다음에 약지가 됐든 새끼 손가락이 됐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2개의 손가락만 알면 돼요. 여기서 새끼 손가락으로 한다고 봅시다. 검지가 펼쳐져 있고 새끼가 구부러져 있으면 검지가 펼쳐져 있고 새끼가 구부러져 있으면 가위. 이거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검지하고 새끼가 다 구부러지면 바위. 그렇죠? 검지하고 새끼가 다 펼쳐져 있으면 보.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 2개만 사용해도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찾은 규칙을 찾았잖아요. 검지를 폈다, 구부렸다. 새끼손가락을 폈다, 구부렸다. 그걸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구분하는 규칙을 우리가 찾아낸 거죠. 우리가 찾아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규칙을.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해서 또 갖고 비디오 켜고 손 모델 불렀고 빙빙 돌면서 손을 찾았고요. 손을 찾았으면 자, 요 검지예요, 여기. 아까 앞에 산 거 검지 손가락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 편 거고 폈을 때는 1이라고 하고 검지 새끼라는 변수를 뒀어요. 검지가 1이고 폈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구부렸으면 0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 똑같이 해서 폈으면 1, 구부렸으면 0 이렇게 했죠. 가위바위보 6번 파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검지가 폈고 새끼를 구부렸으면 가위. 그렇죠? 검지를 구부렸고 새끼도 구부렸으면 바위. 검지를 폈고 새끼도 폈으면 보. 이렇게 우리가 찾아낸 규칙이잖아요. 여기 if 되는 룰이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가위바위보가 우리가 찾아낸 규칙이에요. 여기 규칙을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6번 파일이에요. 6번 파일. 6번 파일. 그러면 가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가위바위보 하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뭘 한 거죠, 우리가? 제가 이제 사실 이 활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요거는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잘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규칙을 자, 가위바위보를 너네 변기에 물 안 내려. 뭔 소리 깜짝 놀랐어요. 음소할게요. 자, 어디가 얘기했죠?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구분하기 위한 규칙을 요 앞에 있는 요 규칙을 이런 규칙을 우리가 찾은 거죠. 그래서 그 규칙을 그대로 구현을 해서 가위바위보를 구분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거는 이제 그냥 다른 얘기인데,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구분할 때 요 길이로 하기가 좀 힘들고요. 길이가 비슷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각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폈을 때는 주황색하고 빨간색하고 각도가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꼬부려 있을 때는 각도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이건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해보자.
손 모양이 조금 복잡해요. 오케이. 오케이도 이제 사람에 따라 요 구부러지는 정도가 좀 다를 거고, 그 다음에 하트, 작은 하트. 요걸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건데, 요걸 인식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아까 앞에서 했듯이, 우리가 이제 측정 가능한 데이터, 그러니까 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걸 구분하기 위한 규칙을 우리가 찾자. 근데 아까 가위바위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손이 모양이 좀 복잡해지고 그러면 이게 좀 규칙을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물론 찾을 수도 있겠죠. 찾으면 오케이. 근데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예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그 규칙이 점점 복잡해요. 이게 예를 들면 바둑 같은 거 규칙이 완전 복잡해가지고 그동안 컴퓨터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열심히 새로운 기법을 머신러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사람도 이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규칙을 찾아서 우리가 앞에서 가위바위보 구분할 때 했던 거는 뭐죠? 우리가 스스로 규칙을 찾았고요. 그 찾은 걸 이제 코드로 작성을 했죠. 작성을 해서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또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복잡한 손 모양 같은 경우는 규칙을 우리가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난 도저히 못 찾겠다, 규칙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을 수 있는데 못 찾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규칙을 기계한테, 컴퓨터한테 규칙을 찾아라 라고 시키는 게 기계학습이에요. 그래서 정답, 그리고 데이터를 넣어주면 거기로부터 이 두 개를 얘는 오케이야, 얘는 하트야 라고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한 규칙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게 여기 기계학습이에요. 자, 그럼 기계학습이 무조건 좋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기계학습을 사용하려면 비용이 들어요. 돈이 든다고, 돈이. 그랜저가, 요새도 그랜저를 쓰나요? 제네시스가 뭐 있나요? 모닝보다 좋다는 건 누구나 알죠? 누구나 알지만,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싸서 못 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기계학습을 하면 비용이 들어요. 어떤 비용이 드냐? 데이터도 모아야 되고, 열심히. 컴퓨터도 좋은 거 써야 되고요. 실제로 실전에서 요새 이제 딥러닝 같은 거 실전에서 하면 컴퓨터 포기해야 돼요. 뭐 학교 연구실에서 하기도 힘들어요. 데이터 모으기도 힘들고요. 보통 우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막 데이터 6개월씩 모으고 그래요. 자, 힘들어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이건 싸잖아요. 코드만 작성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하학습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잘 뭔가 해결책을 찾아주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규칙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하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방식으로 할 건지 뭐 기계학습을 한다면 어떤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할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학생들한테 길러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 앞에서 우리가 티처 머신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티처 머신이라는 게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하기에 괜찮은데 또 단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뭐냐면 너무 그걸 가지고 다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뭐든지 다 티처 머신으로 돌리세요. 보면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티처 머신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어쨌든, 요번에는 요 복잡한 손 모양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티처블 머신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티처블 머신이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걸
살짝 이해할 수 있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다른 방법을 쓰긴 할 텐데 거의 비슷한, 그 단계는 비슷해요. 그래서 얼추 비슷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좀 티처럴 머신이 내부적으로 어떤 그 단계를 거쳐서 그 얘가 이제 학습을 하고 그러는지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장 기능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이번에 손찾기, 아까 손찾기 했었죠? 손찾기 하고 여기서 여기 보면 모델 학습하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클릭을 하시면 고양이는 감추시고요. 뭐 납두도 상관없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자꾸 감추는 건데 모델 학습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티처 머신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화면이 있는데요. 자, 그 티처 머신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지금 파일로 업로드하는 거 지금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카메라로 합시다. 클래스 1을 클릭하고 첫 번째 건 뭐였죠? OK였죠? 오케이. 오케이로 바꾸고 카메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 앞에서 봤던 비슷한 거죠?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 바뀌죠? 이렇게. 시간과 한 30개 모읍시다. 20개 이상의 샘플이 필요한데 30개씩 합시다. 그래서 30개로 바꾸고 녹화 시작하면 카운트다운 이렇게 3, 2, 1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모양을 이렇게 여러 각도로 이렇게 하시고요. 아, 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2는 아까 뭐였죠? 하트. 하트로 바꾸고 똑같이 카메라에서 이렇게 하트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그렇게 이제 다 모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모델 학습하기. 지금 K 체관적 이웃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거 눌러봐야 소용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요걸로 이제 모델 학습을 할 거예요. 모델 학습을 하면 여기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겠죠. 학습을 했어요. 학습을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하트 이렇게 해보시면 뭔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학습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할 텐데 여기 모델을 적용하기. 여기 보면 모델 번호가 적혀 있죠. 이건 번호를 바꾸셔도 돼요. 뭐 일반 모델로 저장하겠다. 그럼 바꾸시면 돼요. 지금 0번. 모델 적용하게 하면 여기 이제 블록이 자동으로 나오고 여기 모델 번호, 요 모델 번호예요. 여기서 입력한 요 모델 번호대로 여기 입력을 하시면 돼요. 모델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 번호를 한 거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불러오기는 지금 필요 없고요. 불러와져 있어요. 지금 모델 0번이 앞에서 이제 적용하기를 하면 모델 적용하기를 하면 이 모델 0번의 모델이 만들어져서 들어간 거예요. 이미 불러온 거예요. 불러와져 있으니까 이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분류하기 분류하기를 하는데 뭘 분류하느냐 요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입력 데이터죠. 데이터 요 모델이 이제 학습된 모델이 있고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넣어주느냐 여기다 막 입력하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특징 추출이라는 거 특징인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징 벡터인데 벡터라는 말을 뺐어요 일부러. 여기 보면 벡터라는 말을 빼버렸는데 왜냐하면 벡터라 그러면 또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특징이라는 용어가 더 큰 용어고요. 그 중에서 벡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특징 벡터.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특징이라 그러고요. 특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걸 분류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주는 어떤 가공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로 데이터가 아니고요. 이걸 가공을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예를 들면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특징인데 특징 벡터. 벡터로 이렇게 쭉 만들면 이제 세로로 쭉 나열을 하면 그 벡터인 거죠. 벡터. 특징 벡터인데 그럼 뭐 어떻게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서 만들 거냐는 그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특징 벡터가 있고요. 그걸
여기 설정을 눌러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엄지손가락에 요 아까 빨간색 점의 좌표들을 여기 특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전처리예요.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 어, 그 전처리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걸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머신러닝을 할 때 전처리 과정이 있는데 전처리에서 하는 게 뭐 피처 실렉션 또는 피처 트랜스포메이션 일단 특징을 추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웃라이어 제거하는 것도 있고 이상값들 제거하는 거 뭐 그런 것도부터 해서 노멀라이즈 하는 것도 다 전처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특징을 한번 우리가 선택을 해보자.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이제 이 손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쓰면 돼요. 5개를 다 쓰는데 어쨌든 요 데이터가 이제 여기 특징 벡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데 거기서 아까 요 손 찾기 중에서 거기 블록 중에서 요런 게 있었죠. 그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손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숫자 하나가 아니고 벡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크래치에서 벡터를 표현을 못하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려고 이렇게 블록을 만든 거예요. 얘는 실제로는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프린트하면 막 벡터 값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찍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이미지에서 손이 있고 이미지에 손이 있고 거기서 뽑아낸 어떤 데이터 실제로는 손의 각 마디의 관절의 각 마디의 XY 좌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다시 보면 비도 켰고 손 모델 불러왔고요. 손 모델은 있어야 되고 손을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무한 루프를 돌면서 손을 지금 찾고 손을 찾았으면 아까 학습된 모델에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그 손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한 거죠. 그리고 분류 결과가 OK냐 아니면 하트냐. 그렇죠? OK면 앞으로 가고 아니면 뒤로 가고. 손이 화면에 없으면 정지하고.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트 1번이에요. 이것도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몇 가지 다른 기능들을 요거까지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그래도 다른 기능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아까 여기에 요 학습 때 저장하기가 있죠. 여기에 그 특징 아까 특징이라고 얘기한 특징 벡터가 이제 요 이미지 하나당 특징 벡터가 하나씩 있을 거고 그 여러 개가 쫙 있잖아요. 30개씩.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파일로 저장하자. 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저장하기를 누르면 저장을 할 수 있고 저장된 게 CSV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그걸 엑셀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읽으면 이렇게 돼 있다. 오케이. 엑셀에서 읽으면 이렇게 한글이 깨지더라고요. 오케이하고 하트인데 하트가 깨지죠. 그런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열면 안 깨져요. 한글이. 또는 엔트리에서도 열 수가 있어요. 엔트리 테이블에서 열어도 안 깨져요. 한글이. 이렇게 읽어서 뭐 데이터도 살펴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요 가로 한 줄이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영상에 대한 데이터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에 뭐 X 좌표, Y 좌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들을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게 80개인가 있어요. 데이터가. 하여튼 그거 읽어서 뭐 요걸 가지고 차트를 그릴 수도 있을 텐데 뭐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게 너무 디멘전이 높아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살펴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최근접이옷이라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랬는데 K 니얼리스트 네이버스라고 하는 그게 어떤 건지를 요걸 굳이 사용한 이유는 요거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복잡하지도 않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데 어떤 개념이냐? 요새 또 학교에서 매스 게임 같은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색깔 종이를 들고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뭐 그림 그리고 그랬잖아요. 글자 쓰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자 학교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매스 게임을 한다고 열심히 색깔 종이를 들고 나가서 막 이렇게 위치를 다 잡았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선생님 말 안 듣고 있다가 나타난 학생이 한 명이 있어요 여기. 그럼 얘는 나는 무슨 색깔로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위에 있는 애들 보고 주위에 다 파란색이네 그럼 나도 파란색 그러면 되잖아요. 주위에 있는 애들을 보고 주위에 애들이 뭔지를 보고 나도 파란색. 얘는
요 두 번째도 선생님 말 안 듣고 갑자기 나타나 자기가 무슨 색깔인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주위에 있는 애들을 보고 뭐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주위에 빨간색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은 걸로 하자. 흔한 빨간색. 이게 이제 이 책 K 최근접 이웃이라는 방법이에요. 우리말로 하니까 어려운데 K 니어리스트 네이버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실제로 할 때는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K개, 요 K가 요 K개예요. 우리 K 값은 우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뭐 5명만 볼 수도 있고, 나 10명을 볼 거야. 가장 가까운 10명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그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8개를 봤더니만, 절대 다수가 빨간색이 더 많다. 그럼 난 빨간색으로 하는 게 이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분류하는 거잖아요. 나는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분류를 하는 건데, 주위에 보니까 빨간색이 많으니까 나는 빨간색으로 분류한다. 가깝다는 의미는 거리 개념이죠. 가까운. 거리가 가까운 K개, 뭐, 8개를 보고, 그 중에서 어떤 레이블이 더 많은지, 빨간색이 많은지, 파란색이 많은지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렇게 하는 게 K 리얼리스트 네이버스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거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손의 특징을 보고, 그러면 그걸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이 피처 벡터가 차원이 워낙 그 데이터가 80개씩 있다 보니까 차트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거리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가 가까운 게 뭐냐, 만 중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차트를 여기,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가서, 요건 모델 학습하기에는 없어지지는 않아요. 닫는다고 해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 메뉴에서 새 프로젝트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남아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 차트라는 게 있죠. 차트를 펼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빨간 게 OK고 파란 게 하트잖아요. 요 점들은 여기서 입력으로 넣어준 데이터들이에요. 지금 30개는 60개의 점이 있어요. 60개의 점이.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이미지가 하나의 점인데, 그러면 거리를 지금 현재의 손이 요 중앙에 있는 거고요. 그거랑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이미지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만큼 띄워서 반지름이니까 그 반지름만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60개의 점들을 다 표시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손은 요 지금 현재 카메라에 있는 손, 그러니까 거기서 가까운 점들이 무슨 색깔이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시간으로 손 모양을 바꾸시면 뭐 오케이 했다가 하트 했다가 이렇게 바꾸시면 이 점들이 막 위치가 막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있는 게 빨간색이 많다. 그래서 나는 빨간색으로 정합니다. 가까이에 파란색이 많다. 그럼 나는 파란색이다.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리 차트라고 했잖아요. 거리를 표시한 거예요. 60개의 여기 데이터 개수만큼 거리를 다 측정을 해서 그 거리만큼 띄어서 여기 중심에서 그 거리만큼 띄어서 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먼 데이터는 중앙에서 먼 위치에 있고 거리가 가까운 데이터들은 중앙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K개의 점, 가장 가까운 K개의 점이 무슨 색이냐를 보고 자기의 색깔을 결정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거리 개념을 갖고 시각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차트를 만들었고요. 한번 해보세요. 거리 막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자, 그리고 여기 설정해 보면 K값은 어떻게 정하느냐? 지금은 자동으로 정해요. 그래서 여기 설정을 눌러보시면 지금 자동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자동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 클래스의 개수 플러스 1로 해요. 그게 이제 자동 설정이에요. 클래스가 2개니까 K는 3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제 자동 설정을 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자기가 직접 설정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게 해놨어요. 만약에 이걸 바꿨으면 모델을 다시 학습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K값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모델 다시 학습하고 다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착습한 모델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저장하게 하면 JSON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나중에 저장을 했다. 그럼 어디서 불러오느냐? 이거는 프로젝트를 불러오는 건 다른 얘기예요. 프로젝트를 불러온다는 건 이 이미지 자체를 다 불러오는 거니까. 그건 다른, 지금 구현이 안 되어 있는데 다 다른 얘기고, 요거는 학습된 결과 요 K 근접 요 K 니어리스트 네이버 모델 자체를 그냥 저장하는 거, 데이터를 저장하지는 않고요. 학습된 결과만 저장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K 최근접 이거 있죠? 요걸 해서 여기 보면 아까 블럭 중에 파이러스 블록이가 있었잖아요. 요걸 실행을 하면 모델 0번이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면, 한 번도 불려지지 않았다면 파이러스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창이 떠요. 그러면 아까 저장한 모델을 열기 하면 이제 불러오는 거고, 그렇게 돌아가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는 여기서 학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없어지진 않았는데 지금 전체 프로그램 종료하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다시 해야 되나? 물론 지금 프로젝트 불러오기가 구현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프로젝트 불러오기 해서 다시 학습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뭐 나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저장된 모델만을 가지고 요거 다시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모델 불러오게 해서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같은 번호의 모델을 한번 불러왔으면 다시 불러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그냥 쑥 지나가는데 잠깐만 여기에도 그게 있나? 좀 헷갈리네. 안 만들어놨으면 어떡하지? 여기 화면 캡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모델 삭제하기가 있을 거예요. 전체 모델 삭제하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모델을 불러왔으면 여기도 드랍다운에 여기 표시가 될 거고요. 이거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를 움직여 본 거고 별거 아니죠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손 모양 인식을 우리가 이제 모델 학습을 통해서 물론 여기서 사용하는 게 그 딥러닝 모델은 아니고요. K 니어리스트 네이버스 모델인데 단계는 딥러닝이라는 단계하고 비슷해요. 일단은 데이터에서 딥러닝 같은 경우는 티처 머신 보시면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그게 실제 딥러닝에서 내부적으로 CNN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특징 추출하고 모델 학습하는 것까지 다 하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다르고 입력 데이터 수집하고 여기 내부적으로 특징 추출하고 모델 학습하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결과 확인하고 똑같죠. 그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된다. 티처를 모신 내부에서 물론 모델은 여기서는 K 니어리스트 네이버스 모델을 사용했는데 티처를 모신 같은 경우는 이제 CNN을 사용해서 한다. 그 차이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CNN을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럼 이걸 실생활 문제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자. 뭐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걸 선모양을 가지고 이제 수화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수화는 또 다른 문제예요. 수화라는 거는 손 모양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손의 방향에 있고 운동에 있고 예를 들면 고양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모델로는 못해요. 물론 뭐 다른 모델을 사용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손 모양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지화 중에서 이제 숫자만 한번 봅시다. 여기 0이고요. 0, 1, 2, 3, 4, 5,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1부터 5까지만 일단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1부터 5까지 이렇게 쭉 클래스를 만들었고 1부터 5까지로 쭉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모델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잘 나오죠. 그래서 모델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말판에다가 우리가 보여준 숫자만큼 칸을 이동하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프로그램 뭐 별건 아닌데요. G 숫자 1번이고요. 비디오 켜고 손 모델 불러갖고 손 찾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그다음에 무한 루프로 돌면서 일단 3초 카운트다운 하고요. 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손을 찾았으면 아까 학습된 게 1, 2, 3, 4, 5 G 숫자 1, 2, 3, 4, 5 학습한 모델이 있었죠. 그 0번.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하고 분류 결과를 일단은 뭐 고양이가 말하고요.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건 없어도 돼요. 그리고 결과 범 반복하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클래스 이름을 글자로 안 했고 숫자 여기 1, 2, 3, 4, 5로 해놨잖아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범 반복하게 해놓으면 그대로 적용이 돼요. 5면 5번, 5번 반복을 해요. 와이파이 앞으로 한 칸 하기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숫자만큼 요 말판에서 이렇게 이동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별 의미는 없는데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 숫자를 가지고 물론 얘가 더 열심히 하면 요 말판을 잘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뭐 물건을 실어 가지고 어디다 갖다 주고 뭐 그런 거 하면 좋겠죠. 나중에 해보시고요. 저는 게을러 가지고 자, 뭐 그런 걸로 응용할 수도 있겠죠. 또는 요거는 제가 미리 모델을 저장을 해놨어요. 지숫자 모델이라고 하는 파일에다 저장을 해놨으니까 그걸 불러오셔가지고 하셔도 된다. 직접 이렇게 하기가 귀찮으면 제가 여기 모델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은 파일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이 지화예요. 지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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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 피옷, 시옷. 여기는 이제 자음만 지금 해놨는데 모음도 있죠. 자, 일단 자음 가지고 이제 뭐 초성만 이용해가지고 뭐 명령을 내린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앞으로 리을. 오케이. 하여튼 요 명령을 만들어서 뭐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나중에 뭐 시간 들여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손 모양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거고요. 음, 음, 그걸 뭐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20년 전, 20년 된 것 같은데, 20년 전에 하던 게 이제 수화인식 같은 걸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요 간단하게 복잡한 건 모델이 지금 준비된 모델 중에는 수화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손 모양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뭐 이런 걸 해봤어요. 자, 일단은 손에 관련된 거 이제 여러 정도를 하고요. 오늘 벌써 8시 20분이네요. 한 5분만 쉬고요. 5분이 아니라 4분만 쉬고요. 8시 25분부터 얼굴과 관련된 걸 좀 해볼게요. 8시 25분부터 4분만 쉴 거예요. 4분. 25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뭐 시간 동안 뭐 앞에 예제들을 좀 실행해 보셔도 되고요.
벌써 25분이 됐네요. 빠르네요. 자, 그럼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얼굴과 관련된 건데, 얼굴도 조금 이제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걸로, 이것도 뭐,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재미삼아서. 자, 얼굴 찾기 기능을 일단 추가를 해봅시다. 얼굴 찾기요. 간단하게 얼굴 찾기로 할게요. 간단하게 얼굴 찾기하고 상세하게 얼굴 찾기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찾는, 눈, 코, 입만 찾아주는 거고요. 얘는 얼굴의 모든 한 480개의 점을 찾아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상세하게 얼굴 찾기는 계산량이 많아서 좀 무겁고요. 처음부터 조금 버벅거릴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얼굴 찾기는 뭐 눈, 코, 입만 찾는 거니까 가볍게 생생생생 잘 들어가겠죠. 그 차이예요. 간단하게 얼굴 찾기로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 블록은 다 비슷해요. 블록이 뭐 찾기, 연속으로 계속 찾기, 뭐 데이터들 이렇게 있는데 일단 고양이 감추고 고양이 숨기고 자 일단은 가면을 띄워야 되니까 스프트라이트 여기 업로드하기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예제 파일을 보면 가면 디렉토리에 이렇게 한 4개 정도 넣어놨어요. 그 중에 캣 한번 해봅시다. 캣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단 뭐가 가면 띄워지는 좀 커요. 크기를 좀 줄였어요. 60 정도로 적당히 이제 맞춰서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가면이라는 요 파일이 있는데 일단 60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 얼굴 모델 불러오고 연속으로 찾기 시작한 다음에 결과는 숨기고 점 찍히는 거 숨겼고요. 무한 반복하면서 요 가면 요 스포트라이트 의 X좌표 요 파란색은 요 스포트라이트 요 가면에 대한 고양이 말고요. 요것도 고양이인데 가면에 해당되는 게 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얘예요. 얘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에 여기 보면 동작 의 X좌표, Y좌표를 얼굴의 X, Y좌표로 하면 됐고 Y좌표는 여기 지금 기울어서 그런데 Y좌표 그대로 하면 여기 조금 좀 더 이거보다 좀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귀를 위로 좀 올리기 위해서 플러스 40을 했고요. 그다음 얼굴 방향, 요 얼굴 방향 각도인데 여기 90도만큼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90도에서 빼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 보고 하면 여기 가면이 씌워져 가지고 잘 움직여요. 재미삼아서 해본 거고요. 가면이 요 그림도 사실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요것도 제가 무료로 어디서 갖고 온 거니까. 그걸 표시를 안 해놨네요. 여기도 표시해놔야 되겠어요. 나중에.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지금 4개만 지금 잘라놨는데 나중에 더 올려놓을게요. 자, 이제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얼굴 표정 인식. 요거는 미리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보자. 미리 이미 학습되어 있는 모델. 기능을 제공되는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확장 기능에 여기 나이 상별 얼굴 표정 있죠? 이걸 누르고요. 이렇게 블록이 좀 많은데 고양이는 감추고 고양이가 좀 불쌍하네요. 자꾸 감춰가지고. 자, 감추고 요거는 그냥 표시만 해본 거고요. 얼굴 표정 일반인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이 상별 얼굴 모델을 불러왔고 그 다음에 인식하는 연속으로 인식하기를 계속 인식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 보면 요 변수들을 체크를 했어요. 여기 표시되도록. 그래서 뭐 이게 인식이 뭐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이렇게 재미삼아서 해보고 요 나중에 요 모델을 좀 손봐야 되겠어요. 인식이 아주 잘 되는 건 아니라서 요 모델이 엔트리에서 쓰는 모델과 똑같은 모델이에요. 똑같은 모델을 제가 갖고 와서 한번 돌려봤는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고 요거는 미리 다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갖고 와서 기능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는 거죠. 요걸로 여러 가지 뭐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에 따라서 뭔가 뭐가 움직인다든지 표시를 해야 된다든지 룰렛판이 돌아간다든지 그런 거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1번은 미리 학습되어 있는 기존 모델 그 기능을 불러다가 쓴 거고요. 두 번째는 티처형 머신으로 해보자. 티처형 머신 쓰는 건 똑같죠. 티처형 머신 영상에서 영상 수집하고 요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니까 쭈루룩 해가지고 요 세 가지 무표정, 행복, 화남, 행복? 이거 잘못됐네요. 행복하면 뒤에서 제가 한 거는 놀람이에요. 놀람. 바꿔야 되겠네. 무표정, 놀람, 화남 이렇게 세 가지로 알겠다. 여기는 티처형 머신이니까 뭐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뭐, 행복을 하시든지 해서 그 다음에 뭐 티처형 머신 열어서 학습을 시키고요. 열심히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여기는 행복으로 되어 있네요. 학습을 시키고 모델을 여기서 업로드해서 카피해서 여기다 넣고 URL 넣고 하면 되는 거죠. 티처형 머신 아까 앞에서는 거의 똑같아요. 여기 얼굴 표정 2번. 그래서 모델 불러오고 보안 반복하면서 분류를 해서 분류 결과 말할게. 이런 거로 확인만 해본 거고요. 자, 요게 이제 뭐죠?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능을 불러다 쓴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 티처형 머신을 이용해서 얼굴 표정을 한번 학습을 시켜본 거예요.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세 번째는 이제 언플러그드로 해보자. 자, 모델 학습하기 전에 언플러그드로 한번 해보자. 언플러그드 활동에서 주로 하는 건 뭐죠? 아까 앞에서 손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뭘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걸로부터 우리가 규칙을 찾아서 실제로 그걸 코드로 작성하는 게 이 활동의 목적이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걸 준비했죠. 이 그림 진짜 이 이미지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이미지는 얘기를 하자면 이 적당한 이미지가 없더라고요. 무료 이미지 중에 비슷한 것들은 많은데 딱 제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얼마 비싸요, 되게. 돈 주고 샀으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얼굴의 어떤 부분이 감정을 구분하는 데 사용될까? 아까 제가 피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특징. 특징이 요 로 데이터, 이미지에서 로 데이터라고 그러면 날 것 그대로라고 얘기하면 각 포인트, 각 픽셀의 색깔들이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그 어떤 분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어떤 특징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뽑아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얼굴에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감정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때 저는 속어법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요소를 하나씩 지워보는 거예요. 지워보고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면 되는 거죠. 감정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눈썹을 지워봤어요. 그래도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죠? 얼굴 표정이 남아있죠. 눈을 가려보니까 그래도 남아있다. 입을 가려보자. 그래도 남아있죠. 이런 거 보면 무슨 대충 어떤 표정인지 알겠죠? 그러면 두 개를 지워보자. 그러면 눈썹하고 눈하고 지워보자. 그 다음에 눈썹하고 입을 지워보자. 그래도 여기 보면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다 지워. 눈하고 입. 그럼 눈썹도 감정을 표현하는데 사용이 되는 것 같다. 다 지우자. 그래서 눈썹하고 눈하고 입. 요 세 가지를 지워보니까 감정이 잘 안 보이죠? 감정이 다 사라진 것 같다. 자,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요소로 주요하게 작용하는 얼굴 요소가 눈썹하고 눈하고 입. 요 세 가지인 것 같다라는 걸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측정을, 어떤 걸 측정을 할까? 이거는 뭐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눈썹은 요 세 가로 방향으로 세 점을 잡아서 높이는 높은 건 2, 1, 0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자. 얘는 0, 1, 2. 얘는 1, 1, 1 이렇게 되겠죠. 조금 달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눈은 작은 거, 눈도 뭐 여러 가지 측정할 게 많겠지만 보통 눈은 1, 눈을 크게 뜨면 2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했고요. 그다음 입은 뭐 윗 입술을 측정해도 되는데 아랫입술만 일단 해봤어요. 아랫입술만 0, 1, 0, 1, 0, 1 이렇게 1, 1, 1 이렇게 이렇게 하면 표시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 종이 나눠졌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밑 옆에다 다 적어놨는데, 자 양쪽 좌우 다 해도 되는데 뭐 좌우 대칭이라고 보고 왼쪽만 한 거예요. 왼쪽 얼굴. 그래서 눈썹은 보니까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눈 있고 입은 아랫입술 이렇게 보면 이렇게니까 자 보면 여기 비교를 해보면 210이죠. 눈썹은 210. 그 다음에 눈은 보통 눈이니까 1. 입은 올라갔다 내려갔으니까 요거 010. 그렇죠? 그 다음에 눈썹은 011. 네, 눈은 보통 눈 1이고 입은 101.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다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5가지 감정의 얼굴에마다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봐요. 지금 프린터 한 종이에서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 이제 기록을 하고 측정을 다 한 거죠. 자, 이번엔 새로운 얼굴이 들어왔어. 새로운 얼굴이 들어왔다. 새로운 얼굴이다. 그럼 이거 똑같이 측정을 하는 거죠. 011. 그 다음 101이 되겠네요. 그럼 011, 또는 1, 10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게 이제 새로 들어온 얼굴을 측정을 한 거고요.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기존 거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여기 각각의 숫자가 같은 게 몇 개 있느냐. 011이니까 011 같은 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하나밖에 없죠. 1 똑같고 01001인데 얘 01 똑같은 게 하나도 없죠. 얘는 011 똑같고 얘는 똑같고 다르고 이렇게 이제 똑같은 걸 다 표시했어요. 그 똑같은 게 개수를 세보니까 얘는 2개, 얘는 7개, 5개, 6개, 2개. 그래서 숫자 큰 게 더 많이 비슷한 거죠. 같은 게 많은 거니까. 그래서 얘의 감정은 행복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알겠죠?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일단 개념적으로 우리가 얼굴 표정을 인식을 할 때 측정이 가능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하자. 이런 데이터를 얻자.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데이터를 실제로 얻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얼굴하고 그 측정 똑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해서 가장 비슷한 거를 찾아서 그걸로 우리가 결정을 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언플러그드 활동을 한 다음에 근데 실제로는 사람마다 그리고 표정이 이제 좀 더 다양한데 이렇게 실제로 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뭐 정확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개념적으로 개념을 일단은 잡아주기 위해서 일단 이런 활동을 한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얘는 왜 101입니까? 뭐 202로 하면 안 됩니까? 뭐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걸로 뭐 제대로 얼굴 표정을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개념적으로 대충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 라고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한 예제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모델 학습을 통해서 아까처럼 한번 해보자.
자, 어떻게 했죠? 첫 번째, 우리가 기능, 이미 있는 기능을 활용해 봤고요. 2번, 두 번째는 티처 모션으로 이미지 학습을 해서 해봤고, 세 번째는 언플러그드로 우리가 손으로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네 번째, 이제는 실제 데이터를 모아서 모델 학습을 시켜서 해볼 거예요. 아까 손에서 했던 거하고 또 비슷한데, 요번에는 이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상세하게 얼굴 찾기. 이걸로 하고요. 눈, 코, 입만 찾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고양이는 숨기고. 자, 모델 학습하기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제 얘가 기본적으로 얼굴 모델을 불러와야지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델 학습 불러올 거예요. 그 다음에 클래시에 클릭하고 무표정. 그 다음에 카메라 무표정으로 요거 클릭해서 한 30개 정도 모읍시다. 자, 무표정으로 하는데 카운트다운 끝나면 얼굴 방향을 고정을 시키지 마시고요. 조금 좌우로 위아래로 조금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면 좌우로 뭐 위아래로 좀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클래스 2번, 그 다음에 뭐랄까, 놀람. 놀람으로 했고요. 얼굴이 하여튼 또 모으고, 얼굴을 조금 돌려가면서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추가해서 이번에는 화남 해가지고 또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모았어요. 그럼 요게 실제로 여기서 추출된 데이터는 뭐냐면 얼굴이 요거 자세히 보면 여기 꼭지점에 볼텍스라고 그러는데 여기 한 480개 정도가 있어요. 그 480개 데이터를 다 추출하는 거예요. 위치를, XY 좌표를. 왜냐면 얼굴을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 위치가 서서 바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XY 좌표는 아니고 사실 상대적인 좌표인데 요 코를 중심으로 해서 코를 원점으로 했을 때 요 좌표를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노멀라이즈까지 다 해요. 실제로는. 하여튼 그렇게 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모델 학습을 하죠. 모델 학습을 하고 해보면 잘 안 돼요. 기대만큼 생각보다. 보면 분명히 화를 냈는데 무표정으로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손하고 다르게 요 특징 추출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 눈, 오른쪽 눈, 왼쪽 눈썹, 오른쪽 눈썹, 왼쪽 뺨 전체, 오른쪽 뺨 전체, 이마, 코, 입, 나머지, 그 외 나머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걸 다 사용하는 게 과연 좋으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데이터가 많으면 이게 많다는 거는 결국 더 많은 뭐라 그럴까 차원을 사용한다는 건데 뭐 복잡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많이 사용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뭐죠 뺨때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표정에 뺨때기가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비슷한 것들이 많으면 데이터에 비슷한 것들이 많으면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언플러그드로 활동을 통해서 주로 표정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까 뭐였죠? 눈썹이 있었고 눈이 있었고 입이 있었잖아요. 그것만 남기고 다 없애보자. 왼쪽 눈, 오른쪽 눈, 왼쪽 눈썹, 오른쪽 눈썹, 입 요것만 남기고 요것만 사용해 보자. 그래서 모델을 다시 학습을 하고요. 다시 학습을 하고 실제로 또 확인을 해보면 앞에서 했던 전체를 다 사용했을 때보다는 좀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 거는 이제 모든 그 데이터를 다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주로 이제 이 세 가지 표정을 구분하기 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요 부분들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좀 더 결과가 좋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실제로 특징을 여기는 추출하려고 그러는데 셀렉션 이라는 과정이거든요. 특징을 선택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물론 진짜 제대로 하려면 이거보다 더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했어요. 언플러그드 활동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했더니 조금 더 잘 되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뭐 하죠?
적용하기. 차트를 한번 보고요. 차트도 한번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파란색이 놀람이죠. 요런 가까운 게 이제 파란색들이 가까이 있죠. 얼굴 표정을 바꾸면 여기 점들이 막 바뀔 거예요. 이동하는 게. 가까이 있는 게 뭐냐. 그걸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적용을 하고 모델 번호 여기서 그래 여기 모델 아까 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뭘 했죠? 사물 인식하기 해가지고 스탑 사인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빙빙빙 돌고 있는데 스탑 사인을 보여주면 얘가 멈추고 정지하고 또 사라지면 다시 앞으로 가고 그걸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거 똑같은 건데 이번에 스탑 사인을 쓰지 않고 이 표정을 쓸 거예요. 여기 사람이 여기는 차가 이렇게 온다 그냥 놀랐다 아니면 화가 난다 그러면 얘가 멈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얼굴 표정 3번인데 비디오 켜고 얼굴 모델 불러왔고요. 그 다음 얼굴을 찾고 그 다음 얼굴 찾았으면 아까 얼굴의 특징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 0번으로 분류를 하고요. 분류 결과가 놀람이거나 아니면 화남이면 정지 아니면 계속 가고 만약에 얼굴을 못 찾았어도 계속 가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놀라거나 화나면 정지하고 사람이 그냥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해보면 재밌어요. 여기 사람이 써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이제 스토리가 그런 거죠. 자동차가 오는데 자동차가 보고 놀랐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얘가 멈추는 거예요. 화가 난다 그러면 다 멈추고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프린트 해놓은 게 있을 테니까 이거 3번 파일 읽어가지고 실행해 보시면 돼요. 이거 모델을 직접 학습하는 게 좋은데 직접 학습해서 하는 게 좋은데 아니면 제가 학습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없나요? 모델이 있을 텐데 예제 파일 안에 얼굴 표정과 관련된 모델이 있으니까 제이슨 파일이 있을 텐데 그걸 읽어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직접 학습을 시켜서 하는 게 더 좋겠죠.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표정에 따라서 자동차가 멈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사과 그림, 바나나 그림 그런 걸 이용해서 했는데 요번에는 요 그림을 좀 바꾸고 그랬어요. 표정 그림으로. 그래서 얼굴 표정 말판 이동 1-1 얼굴 모델 불러왔고 모델 파일을 불러왔고요. 아까 그 표정과 관련된 제이슨 파일이 있다 그랬죠. 그걸 불러오고 그 다음에 놀람인가 놀람이면 여기 이제 놀람을 할 때까지 그게 놀람 표정 지으면 그 사과 보여주듯이 놀람 표정 지으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람인가까지 반복하는 거죠. 글자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얼굴 찾고 분류하고 놀람이 아니면 또 찾고 분류하고 그래서 놀람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놀람이면 그 다음에 오른쪽 돌고 앞으로 3칸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사과 바나나 대신에 얼굴 표정으로 한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도 된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 인식하는 건 그냥 계속 돌고 있고요. 비디오 켜고 얼굴 모델 불러왔고 모델 파일에서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무한 반복하는데 얼굴 찾고 분류하고 얼굴 찾고 분류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병렬적으로 놀람일 때까지 기다리기.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데 표정이 놀람 표정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놀람 표정이면 이제 여기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세운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분리한 이유는 요거는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되거든요. 요것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똑같고 오른쪽 것만 다른데 그럼 앞으로 한 칸 간 다음에 두 번 반복한다. 왜냐하면 놀람 오른쪽 앞 놀람 오른쪽 앞 그렇잖아요. 두 번 반복하는데 놀람일 때까지 기다리기 하고 오른쪽 앞 다시 돌아가서 또 놀람 오른쪽 앞 여기 두 번 하면 되는 것 여기 도착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과일 그림 사과나 바나나 대신에 얼굴 표정으로 바꿔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코드는 좀 더 다른 형태로 우리가 작성을 했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으로 뭔가 실생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겠는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얼굴 표정을 갖고 실생활 문제를 푼다. 애완 로봇 같은 건 만들면 얼굴 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얼굴이 지금 기분이 안 좋다. 그럼 얘가 이제 강아지가 주인님을 좀 즐겁게 해주고 또 얘가 뭐 얼굴 표정에 따라서 뭔가 다양한 행동을 하면 좋겠죠. 뭐 그런 걸 해볼 수도 있겠죠. 그거 말고 또 뭐 게 있을까요? 사실 아까 수화하고 연관시키면 수화에서 얼굴 표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표정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좀 그런 건 연결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는 좀 간단한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 봤고요. 정리를 하면 다시 1번 기존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 봤고 2번 티처 머신으로 이미지 학습을 해서 해봤고 3번 언플러그드로 해봤고 그 다음에 언플러그드에 관찰된 걸 가지고 4번 실제로 피처를 특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일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걸 그대로 모델에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해봤고 그렇게 해본 거죠. 지금 단계별로. 자, 이제 다음 주는 여기 파란색이 다음 주인데 사실 음성 명령은 못했는데 요거는 사실 제가 예전에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 제가 봐서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그 동영상 링크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주에는 주된 게 요 의사결정 처리하고 선정회계 요 두 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시간이 남으면 하고요. 눈 깜빡임 사실 요거는 뭐 시간이 남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주된 거는 의사결정 처리 요거 진행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요 선정회기 부분을 살짝 맛보기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언제쯤 사용할 수 있냐고요? 2달 정도? 원래 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계획이 요거 우리가 이제 강의 다 끝나고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하기는 제가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사실 이거 PPT 하나 만드는데 한 3일씩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바로는 못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태블릿으로 인공지능하기 이런 수업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달 후죠. 2달 후 정도에 태블릿으로 인공지능하기 또 수업을 만들 거니까 그때 신청하셔가지고 태블릿으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일단 다음 주에는 이렇게 주된기 오늘은 아마 여기 K-Nearest Neighbor라는 알고리즘을 살짝 배웠다면 이것도 사실 의사결정 처리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요. 선정회계는 사실은 초등학생이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선형회귀라는 말은 안 쓰고요. 사용을 안 하고 대충 알게 모르게 체험하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들한테는 설명을 좀 더 드리고요. 선형회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학생들하고 활동할 때는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또 벌써 8시 55분이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는 그 소프트웨어가 또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할 텐데 설치하는 건 뭐 얼마 안 걸리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소프트웨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 정도로 미리 알고 계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